안녕하세요. 뼈아대 고용선 작가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 옛적에는 경제 위기가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7세기 이후부터 역동성이 더해진 경제는 호황이 더 자주 왔고 불황도 더 자주 왔습니다. 1618년부터 1920년 초까지 서양에서는 총 36건의 경제 위기가 왔는데 특히 1816년, 1826년, 1837년, 1847년, 1857년, 1866년, 1813년 10년을 주기로 경제 위기가 일어났고 20세기에 와서도 1907년, 1921년에 경제 위기는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물론 경제 위기 10년 주기설은 깨진 지 오래됐습니다. 누가 현재 10년마다 위기가 온다고 하면 코웃음 쳐주세요. 하지만 반복되는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1920년대에는 무언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경제 시대가 도래한 것만 같았죠. 1927년 무디스의 설립자 존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는 지난 6년간 지속된 미국 경제 호황을 설명할 수 없다. 1928년 미국 허버트 후보 대통령은 빈곤의 종식이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선언하며 풍요의 경제를 선언했고 그 다음해인 1929년 당시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이었던 어빈 피셔 또한 주가가 떨어질 수 없는 고래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사자후를 뿜어내며 주식시장의 신기원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유럽은 세계 1차 대전 후유증으로 불황을 지속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전쟁에서 최소한의 피해와 최대의 이익을 취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었죠. 특히 전쟁 기간 동안 크게 발달한 라디오, 자동차, 항공기 산업이 새로운 민간 수요를 창출하며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었습니다. 라디오 판매 대수는 1922년 6천만 대에서 1928년 무려 8억 4,300만 대로 급증했고 같은 기간 자동차 보유 대수는 700만 대에서 2,300만 대로 크게 증가하며 국민 5명당 차 한 대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차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한 포드는 경영의 신을 추앙받았으며 유명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은 포드의 과학적 경영 기법을 배우느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발달은 자연스럽게 철강, 비철금속, 유리, 가죽, 섬유, 건설 등의 연관 산업을 이끄는 호황의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1927년에는 찰스 린드버그가 단독 비행으로 대서양 횡단에 성공하자 항공기 산업에도 주식붐이 일어났죠. 하지만 1929년 10월 29일 이러한 경제적 낙관주의를 한 방에 날려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뉴욕 증시가 하루아침에 30% 이상 폭락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해 1932년 7월 9일에는 1929년 10월 29일 고점 대비 무려 89%가 주저앉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가는 2200 정도 되죠? 3년도 안 돼 주가가 220까지 폭락한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33년 미국 명목 GDP는 1929년 대비 마이너스 46.4% 무려 반토막이 됐고 실업률은 약 25%까지 급등하면서 많은 이들의 삶의 근간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의 위기는 2008년 글로벌 위기처럼 유럽은 물론이고 전 세계로 전이되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그리고 길고 긴 경제 불황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이때를 새 시대의 종말 대공황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대공황은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는 두 가지 원인을 지목합니다. 첫 번째는 레버러지 투자 광풍입니다. 레버러지 투자? 네, 내 돈이 아닌 빚을 내서 투자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억의 자기 자본을 가진 투자자가 원금의 2배에 해당하는 부채를 쓴다고 가정하면 이 사람의 총 투자 규모는 원금 1억, 빚 2억을 합쳐 3억 원이 될 것입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차입 이자를 10%라고 합시다. 만일 이 사람이 투자한 주식이 연 10% 상승한다면 3천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는데 그가 투자한 자기 자본은 1억밖에 되지 않으므로 실제 수익률은 30%가 될 것입니다. 이자가 있으니 정확히는 28% 정도 되겠죠? 아무튼 돈을 빌려서 즉 레버러지를 일으켜 투자를 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조금만 상승하면 실질 수익률은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기분 째지죠? 그런데 만약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주가가 1년 동안 30% 하락한다고 합시다. 그렇게 되면 투자금은 2억 1천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며 투자 원금은 겨우 1천만 원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 2천만 원도 내야 하죠? 결국 주가는 30%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 100%가 넘게 됩니다. 원금을 다 날릴 뿐만 아니라 1천만 원 추가 빚도 생기는 것이죠. 물론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이런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보지 않겠죠?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정도의 주가 급락을 겪을 때 마진콜이 발생하는데요. 마진콜이란 추가적인 담보 주식이나 현금을 예치하지 않는 한 강제로 보유 주식을 매도해 대출을 회수하겠다는 통보 전화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돈 더 넣지 않으면 네가 갖고 있는 주식을 강제로 팔아 빌려준 돈 회수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레버러지 투자를 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주가가 급락을 할 경우 금융시장에 마진콜이 요동을 치겠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주식을 중심으로 팔자가 속출할 것이고 이는 주가 하락을 부추길 것입니다. 주가가 추가로 하락하니 추가로 마진콜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주가는 또 떨어지게 되겠죠. 다시 말해 지옥으로 가는 악순환이 거대하게 연출되게 됩니다. 이런 일이 1929년 미국 주식시장에서 대규모로 벌어진 것입니다. 1924년 말 레버러지 투자 규모는 22.3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27년 말에는 44.3억 달러로, 그리고 1929년 10월 4일 대공황 직전에는 85억 달러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뱅! 터졌습니다. 높이 올라간 만큼 추락의 속도와 규모도 엄청났죠. 하지만 레버러지 투자 하나로 대공황이라고 불릴 만큼의 사상 초유의 금융위기와 연이은 경제 침체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대공황이 그토록 처참했던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오랫동안 불황이 지속되었던 진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으니까요.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행의 위기가 대공황으로 이어지다. 대공황 당시 몇 개의 은행이 무너졌을까요? 무려 10,000개 이상의 은행이 사라져버렸습니다. 1929년에는 976곳, 1930년에는 1350곳으로 증가하더니 1933년에는 무려 4,000곳의 은행이 부도가 났죠. 위기는 소형 은행에서 대형으로, 대형 은행에서 금융 전반 시스템으로 빠르게 전이됐는데요. 은행이 이렇게 연쇄적으로 무너진 이유는 뱅크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한신짱은행에 예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신짱은행 근처에 있던 민국짱은행이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신짱은행은 튼튼하니 내 돈을 잘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겠죠? 민국짱은행이 무너졌으니 한신짱은행도 위험하다, 일단 돈을 싹 빼야겠다 라고 생각하겠죠. 급진적인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면서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무너진 것입니다. 뱅크런을 막기 위한 제도가 바로 예금보험 제도인데요. 당시에는 이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연쇄적인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중앙은행의 개입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돈을 막 찍어낼 수 있어요. 제가 최종 대보자로서 은행이 망하지 않게 뒤에서 막을 겁니다. 여러분의 예금은 튼튼합니다. 라는 심리를 주면 연쇄적인 뱅크런은 막을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중앙은행들이 했던 것이죠. 하지만 대공황 당시의 중앙은행은 이러한 역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금본위제였기 때문이죠. 특히 금본위제는 경기 불황 시 단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중앙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금만큼만 화폐를 발행해야 했기 때문에 불황 시에 대규모 돈을 발행해 푼다는 발상 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런 금융위기, 경제위기가 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금본위제에서는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보통 경제위기가 오면 그 나라에 투자했던 해외 자본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마련인데 금으로 바꿔 나가기 때문에 그 국가의 유동성이 축소되어 불황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금리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제 위기인데 금리를 올린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그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자들을 대량 학살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대출자들은 누가 있을까요? 은행, 기업, 개인 모두입니다. 극심한 불황인데 금리를 올리는 불상사가 대공황 당시에 펼쳐지게 됩니다. 1931년 현재 기준금리라고 할 수 있는 재할인율을 미국 중앙은행은 올리게 되죠. 다리가 금이 갔는데 망치를 때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은 몇 배가 되고 회복 기간도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은 1990년 버블 붕괴 당시 대공황의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경제가 급락하는데 이자율을 올리는 실책을 하게 되죠. 결과는 잃어버린 20년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대공황과 일본의 버블 붕괴의 당시의 중앙은행의 실책을 교훈 삼아 그나마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제2의 대공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지식과 과감한 행동은 위기의 확산을 막고 더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경제사 학계의 거장인 고 찰스 킨들버거의 진언으로 2019년 상반기 최고의 경제 교양서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 명제 파헤치기 6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영선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